예를 들어서 나비가 있잖아요. 제가 이영연이라는 존재가 나비의 몸통의 중앙에 있는 거예요. 중앙에 있고 저의 하나의 날개가 전생이 쫙 펼쳐졌죠. 그런데 나머지 한쪽 미래라는 날개가 같이 쫙 펼쳐지는 느낌이 들면서 이제 전생과 함께 저의 미래생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전생을 보고 영혼 통찰 작업을 하고 미래생을 보는 이유는 현실을 잘 살기 위해서다. 예, 내가 현실이 싫어서 현실을 이렇게 도피하고 외면하고 책임 전가를 하고 그런 정당화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잘 살아야 되잖아요. 기왕에 태어난 거 물질적으로 여유롭게 살아야 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하고 악연이 아니라 좋은 인연들 만나서 기왕 태어난 거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결국 우리의 탐구라는 영역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추남 나비스쿨. 책추남 TV의 나비효과 인터뷰. 오늘 또 범상치 않은 분을 인터뷰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누구시죠? 저는 ICS 통찰 체면 전문가 이영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최면 중에서도요, 전생 쪽만 하면은 여러분 이미 또 많이 알려진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이영연 선생님께서는요, 미래생까지 통찰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능력도 있으시고 또 최면 전문가로서 이제 활동하고 계신데요. 최면이란 도구나 혹은 우리가 전생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은 저도 수년 전만 해도 귀신 씨 하나 까먹는 소리 하는가 저도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을 했었는데 원래 또 전공이 IT 전공. 수학 전산 통계라 그 프로그램을 전공해서 금융회사 전산실에서 프로그래머로.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하도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변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무래도 저는 책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좀 세상을 많이 보게 된 것 같은데 이안 스티븐슨 교수의 연구라든가 뭐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의 저서들이라든가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책이라든가 아니면 서울대 정현채 교수님이나 성희연 교수님 또 최준식 교수님이 큰 역할들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다 같은 이야기들을 하시길래 그렇다면 한번 신뢰를 가지고 한번 믿고 이 세계를 한번 알아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접근을 한 건데요. 어떤 실제적인 실사례적인 경험들을 나눠주실 게 있나요? 너무나 많죠. 예를 들어 제가 몇 가지만 기억을 한다면 가민성 대장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분이 계셨어요. 그냥 본인은 체질이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아, 내가 원래 태어나길 장이 좋지 않아서 평생 이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아픈 부분을 가지고 체면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기억하기에 무기력함 이런 주제로 체면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무기력함의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연력역행을 시도했을 때 결국 그 최초의 어떤 원인은 부모님의 지속적인 싸움이었어요. 그 속에서 엄마가 이제 아버지한테 매를 맞고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분노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어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무기력함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 아이의 신체로 흡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장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현실까지 계속해서 이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작업을 딱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딱 오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평생을 자기를 괴롭히던 그 장염이 완전히 사라졌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피드백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너무나 흔한 사례기는 해요. 어떤 사례가 있냐면 우리 마음의 방에서 용서 작업을 진행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렸을 때 나에게 굉장히 많은 학대를 가했던 뭐 아버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아버지와의 어떤 일화를 잘 이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마음의 방에서 아버지랑 용서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정말 내가 오라! 라고 살아온 건지적인 아버지셨는데 체면 세션을 딱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갔는데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부르더니 내가 생각해봤는데 정말 내가 평생 너에게 못난 아버지였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이제 너무나 놀랐다고 하시고요. 인터뷰하기 전에 말씀 나눈 거를 보면 최면과 또 하시는 전생 최면 그리고 또 굉장히 독특한 영역 중에 하나가 미래생, 후생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고 굳이 우리가 왜 전생 혹은 뭐 후생, 미래생을 우리가 안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도대체 지니는 걸까? 현생 살기도
바쁜데 네네. 과연 이런 가치가 어떤 차별점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생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가 또 궁금합니다. 네. 제가 조우서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뜻대로 살아오셨어요? 굳이 물어보지 않으셔도 제가 일단은 저는 유튜버가 되겠다는 뜻을 세운 적이 없고요. 네네. 인터뷰를 하겠다고 뜻을 세운 적도 없고요. 네. 뭐 이윤경 선생님도 인터뷰를 하리라고 뜻을 세워본 적이 그렇죠. 없었죠. 네. 네, 이것이 인생이다. 네. 네. 정말 뜻대로 사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워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지금 여기서 뭐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ISIP 또한 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사실 체면이라는 걸 제대로 공부를 했지만 문동규 원장님의 어떤 그 체면 전문가적인 교육이 굉장히 저한테 와닿고 좋았던 이유는 좀 추상적인 스피리추얼 위주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현실성 있는 체면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저 또한 굉장히 이과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전생, 뭐 미래가 어딨어, 전생이 어딨어,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월급 많은 게 최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문동규 원장님을 만나면서 울트라뎁스를 접하게 됐어요. 울트라뎁스라는 거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체면이라는 건 우리의 의식이 개입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완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체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완이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우리의 현재 의식은 얼마든지 개입이 가능한 상태거든요. 아주 깊은 명상, 깊은 이완의 상태예요. 그런데 이 울트라뎁스 상태는 완전히 특화된 별도의 어떤 체면의 상태로서 우리의 의식이, 현재 의식이 다다를 수 있는 정말 근원에 가까운 가장 끝에 있는 이완의 바닥을 찍은 상태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현재 의식은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아무런 기억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영혼이라는 존재, 잠재의식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오버라이드 돼서 직접 이 사람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현실에서 알 수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 통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어떤 상태가 울트라뎁스인데요. 제가 너무 운이 좋게 문동규 원장님을 딱 뵙고 초창기 때 이제 울트라뎁스 그 스테이징을 받게 됐어요. 그것도 굉장히 우연이었죠. 그렇게 울트라뎁스를 받아서 울트라뎁스 상태를 찍고 그리고 이제 울트라뎁스 상태를 찍고 나면 더 아래에 제드라는 상태가 있어요. 이 제드라는 상태는 완전히 이제 전생을 재체험하는 상태인데요. 우리가 흔히 체면으로 전생을 체험한다라고 하면 회상이잖아요. 그죠? 그냥 내가 전생에 이랬을 것 같아, 조선시대 사람이었을 것 같아, 이런 회상인데요. 이 울트라뎁스를 찍고 나서 하는 제드 상태는 그런 회상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실제로 그 전생의 어떤 시공간이 지금의 완전히 오버라이드 된 상태로서 전생의 내 인격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제드 경험을 했어요. 제드 경험을 하면서 저의 전생을 처음으로 이제 체험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 되게 안정적으로 오랜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잠깐 맛을 보는 정도로 체험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게 굉장히 강력한 어떤 파장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 계속해서 저의 전생이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제 전생이 막 눈앞에서 펼쳐지기 시작했던 그 절정의 어떤 시기에 저의 내담자분들이 거의 100%에 가까운 어떤 비율로 일정 기간 동안 100% 자발전생을 하시는 거예요. 자발전생이라면 어떤 용어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자발전생은 있나요? 뭐냐면 상담사가 내담자랑 상담을 진행할 때 전생을 연상시킬 수 있는 그 모든 관련돼 있는 암시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내담자가 자율적으로 전생으로 튀어버리는 현상이에요. 사실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100%의 모든 내담자가 전부 다 전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책에 보면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심지어는 독실한 그 종교인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전생을 믿지 않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사정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 그 1회에서 이제 전생이 나와버린 거예요. 본인이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괜찮아요, 대답하세요 했더니 겨우 힘들게 제가 한복을 입고 있네요.
한옥에 앉아 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각성하고 나셔서 저한테 선생님, 저는 전생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2회, 3회, 4회 진행할 때 전생을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부탁까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갖 방법으로 전생을 피하려고 했지만 눈만 감으면 전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런 식의 아주 강력한 내담자들 사이에서 전생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 강제적인 전생 세션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례들이 단기간에 급속도로 늘어지게 되면서 또 내담자들이 굉장히 또 이 전생의 통찰을 가지고 너무 놀라워하고 경이로워하고 자기 안에서 몰랐던 어떤 판도라 상자를 열는 느낌을 가지면서 굉장히 인생에 많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걸 이제 뭔가 좀 프로그램화 시켜서 대중화시켜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이제 ISIP가 만들어졌어요. 약간 ISIP가 무슨 뜻인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ICS 영적 통찰 프로세스를 ISIP 줄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영어로 그럼 I가 ICS, ICS의 I, 네. 그다음에 IS, 그럼 S는요? Spiritual, Spiritual, 네, 그다음에 네. I는요? Insight, Insight, 네. 그다음에 Process. Process.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ISIP가 탄생이 됐어요. 그래서 ISIP 1.0 버전에서는 미래생 없이 전생과 영계 세상과 그리고 현생의 임종을까지만 다루고 있었거든요. 어느 순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예를 들어서 나비가 있잖아요. 제가 이영연이라는 존재가 나비의 몸통의 중앙에 있는 거예요. 중앙에 있고 저의 하나의 날개가 전생이 쫙 펼쳐졌죠. 그런데 나머지 한쪽 미래라는 날개가 같이 쫙 펼쳐지는 느낌이 들면서 이제 전생과 함께 저의 미래생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거 보시는 독자분들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는데요. 이런 저의 주관적이고 내적인 체험을 두고 뭐 100% 검증받은 전생이다, 실제다. 사실은 이렇게 단정 짓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저의 체험이지만 100%야, 이거는 사실의 정보야 라고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고요. 하지만 결국 중요한 부분은 제가 경험했던 이런 생들에서 온 통찰이 이게 뭐 메타포든 아니면 실제 정보든 그 사실에 상관없이 이런 메타포에서 오는 이 통찰이 그냥 이영연이 다야, 눈에 보이는 게 다야 라는 것에서 결코 얻을 수 없었던 정말 진화된 어떤 곳에서 오는 그 메시지, 그런 에너지, 이런 것들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더더욱 신기한 건요. 제가 이런 미래생 경험을 하면서 자발전생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짧은 시기에 여러 명의 내담자들이 자발 미래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당신의 과거 유년 시절로 갑니다. 하나, 둘, 셋 했는데 다들 미래로 가 있어요. 이런 현상은 사실은 결코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현상이거든요. 이런 현상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건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것 또한 강제적으로 이제 체험을 하게 됐고, 이런 미래생 체험을 한 내담자들의 반응은, 그 경이로움은 전생에서 오는 것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운명이다, 내 뜻이 아니다, 따라가자 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2.0 버전이죠. ISIP의 미래성이라는 버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독자분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굳이 우리가 지금 뭐 눈에 보이는 세상 사는 것도 전쟁터 같고 바쁘고 일해야 하고 챙겨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무슨 근거도 없는 전생을 봐야 하냐, 미래생을 봐야 하냐, 시간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제가 저희 이제 강의에 오시는 프로그램 오시는 선생님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전생을 보고 영혼 통찰 작업을 하고 미래생을 보는 이유는 현실을 잘 살기 위해서다.
예, 내가 현실이 싫어서 현실을 이렇게 도피하고 외면하고 책임 전가를 하고 그런 정당화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잘 살아야 되잖아요. 기왕에 태어난 거 물질적으로 여유롭게 살아야 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하고 악연이 아니라 좋은 인연들 만나서 기왕 태어난 거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결국 우리의 탐구라는 영역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 정말 우리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불안정하고 뭔가 많이 가졌지만 늘 긴장할 수밖에 없고 제대로 이 인생을 누리는 사람이 놀랍게도 거의 없더라고요. 인생이 뭐고 왜 괴롭고 그리고 이 인생을 살고 있는 주체자인 그럼 나는 누구지? 사실 이 질문을 내가 스스로한테 던졌을 때도 속 시원하게 대답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우리가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전생과 추상적인 미래생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밖으로 나가봐야 하고 우리의 인생 밖으로 나가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우리의 의식적인 수준이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현실 밖에 나가서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사실 그 인과법이라고 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똑같은 갓난아기로 태어났는데 시작부터 불공평해요. 어떤 아이는 재벌집에 태어나요. 재벌집에 정말 좋은 유전자를 타고 태어나고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태어났는데 희귀병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를 너무나 괴롭히는 술주정뱅이 아버지의 집을 나가는 엄마의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게 돼요. 이게 공평한가요? 절대로 공평할 수 없죠. 이런 인생은 시작부터가 달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생이 다야라고 하면 정말로 답답하고 억울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첫 시작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나의 어떤 씨앗, 그 뿌리, 이것을 찾는 게 결국은 전생이죠. 그렇게 전생의 시점을 가게 되면 비로소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게 돼요. 내가 전생에서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모를 만났고 이런 유년 시절을 거치고 있고 이런 성향을 지니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영혼의 상태에 봤을 때 이 생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이런 제목을 달고 있구나. 이거를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확인을 했을 때 그렇다면 내가 이것 때문에 태어났으니까 이 방향을 잡고 가야 되겠다. 라는 게 또렷해지잖아요. 여기서 오는 정말 통찰은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통찰이고요. 이런 통찰을 하나 현명하게 제대로 잘 소화시키게 되면 살아가는데 인생의 방향 자체가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고질적인 성향이나 그 성격 이런 것들에 굉장히 큰 변화가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래생이 가지고 있는 효과는 전생하고는 조금 달라요. 미래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과거에만 치중되어 있던 진화의 방식이 엄청나게 균형감 있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마치 날개의 양쪽에 어떤 날개가 공평하게 펴지는 느낌 있죠. 이런 어떤 균형감이 맞춰지게 되고요. 그리고 미래에서 오는 어떤 방식의 통찰은 전생이랑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사실 제가 그 느끼고 있는 미래라는 거, 뭐 미래가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지 않다, 유동적이다, 뭐 다중우주다,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저는 뭐 과학자도 아니고,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인 어떤 가설이고 개인적인 체험에 바탕을 둔 어떤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실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미래는 하나가 정해진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정말 모든 경우의 수가 정말 공중에 다 떠 있는 느낌 있죠. 그렇게 존재한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느꼈을 때는요. 그런데 다만 내담자가 지금 시점에서 미래생을 경험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예언적으로 이런 미래생을 살 거다, 살지 않을 거다. 사실 그거는 검증 방법이 없으니까 뭐 따질 필요도 없어요. 허무한 논쟁이죠. 그것을 떠나서 확실한 건 뭐냐면 적어도 지금 이 내담자의 내적인 IR, 내적인 표상, 내적인 상태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씨앗이 그 수많은 경우의 수의 미래의 한쪽에 꽂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체험을 통해서 그 미래를 이렇게 펼쳐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연결고리를 다시 확인하는 거죠. 그렇게
이 확인을 하고 이것을 다시 분리를 시킵니다. 분리를 시켜서 이 집착을 끊어내는 ISIP만의 통찰 기법들이 있거든요. 디테일한 방식들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면 이 끈이 끊어지잖아요. 꽂혀있던 초점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수많은 경우의 수에서 더 진화된 미래가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더 진화된 미래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렇게 확인을 했을 때 더 진화된 미래의 에너지를 이 사람과 재통합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미래가 뭔가 사실화되고 있어요. 에너지를 실어주고 있죠. 진화된 미래가. 그러면 이 진화된 미래가 실체를 가지려면 결국은 이 씨앗이 바뀌어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랬을 때 이 진화된 미래와 이 지금의 나를 연결시키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있는 진화된 에너지를 지금에 통합시키는 이런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생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의 종류와 그리고 미래생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의 종류는 확연하게 다르고 그리고 너무나 그 매력도 다르고 개성도 다릅니다. 그래서 양쪽을 같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님이 이렇게 접근을 하셨거든요. 자기가 그래도 예일대 출신의 의사고 네. 세계적인 명성을 지녔는데 나는 환생을 믿지 않았다. 뭐 이런 책들을 냈을 때 동료 의사나 주변으로부터의 어떤 비난들 이런 것들에 대한 심적 부담이 사실은 컸다고 하셨어요. 네네. 근데 막상 오픈을 하니까 거기에 관해서 오히려 호응과 격려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고 오프라 윈프리 쇼라든가 네. 뭐 세계적인 어떤 방송국들에서 초청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고 놀랐다고 하시면서 전 이 구절에 설득을 당했거든요. 전생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보다 내가 무슨 수를 써도 정말 고통 속에 있는 환자를 치유해 줄 수가 없었는데 이 환자가 그 역행, 퇴행, 네네. 또 전생까지 가는 그 퇴행을 통해서 그 증세가 사라진다면 의사인 나는 이것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내 눈앞에서 고통받는 환자를 도와야 합니까? 돕지 말아야 합니까? 전 그 질문에 굉장히 설득이 좀 많이 네, 됐고 네. 또 미국의 대통령이나 심지어 아인슈타인까지 리딩을 받았다는 에드가 케이시도 네네. 아주 독실한 네네. 신앙인이었는데 이제 그 최면 상태에서 전생 리딩이 나타나면서 본인도 굉장히 당황을 해서 네. 아주 뭐 이잡듯이 성경을 뒤졌다고도 얘기를 네,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하나의 또 근거들을 또 성경이 편찬된 역사들을 네. 공부하면서 본인 자신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 네네. 라는 깨달음을 얻고 또 자유함을 얻었다고 들었는데요. 저도 지금 입장도 그렇습니다. 전생이든 후생이든 지금 내가 현재를 살아가는데 이것이 내가 건강하게 더 넓은 관점으로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수용하고 또 나 자신도 용서하고 타인도 용서하면서 자유함을 누리고 더 행복하게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면 네네. 아까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님처럼 네네. 그런 접근 방법으로 네.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뭐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 주시는 것 네, 같아요. 당연하죠. 현실성의 어떤 기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런 영성 그리고 스피리추얼 이런 걸 할 때 가장 어떤 큰 어떤 화두가 현실 도피적인 이런 화두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잖아요. 이 모든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대할 때 사실 여부랑 상관없이 결국은 현실 기반 그리고 현실에 필요한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쓰는 나만의 어떤 통찰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의미로 바라보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말 너무 예쁘게 나온 책에서 네. 제가 열심히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거기서 저 하나 궁금했던 건 욕망에 관해서 네.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또 다른 여기 접근이 에피소드 네, 에피소드에 있어요. 나오는 욕망에 네, 관한 네.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네, 좋겠어요. 네, 네. 사실 이 욕망에 관련돼 있는 에피소드 편은 아시는 것처럼 제가 통찰해서 쓴 메시지가 아니라 저의 이제 내담자 전생에서 온 통찰의 메시지였어요. 사실 우리가 깨끗한 거, 더러운 거, 올바른 거, 올바르지 않은 거, 욕망은 무조건 좋지 않아. 사실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분법으로 분별을 하고 있잖아요. 분별을 해서 한쪽 방향만 일관성 있게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교육받아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제가 매번 이렇게 영혼 통찰 작업을 하고 상위적인 존재로부터 그런 통찰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런 상위적인 존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 그것 또한 우리의 어떤 분별일 뿐이구나. 결국 어둠을 밀어내고 빛만을 고집하는 우리의 빛에 대한 집착 그리고 그 밝음에 대한 어떤 고집
아집, 고착, 결국 신의 입장에서는 그 고집은 똑같이 보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 문구도 같은 말이죠. 신은 우리에게 착하게만 살아, 욕망을 자제하고만 살아, 평화롭게만 살아 이게 아니라 어둠이 있어야 사실은 빛의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실패를 한번 해봐야 성공의 또 맛을 느낄 수 있잖아요. 내가 상실을 한번 느껴봐야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알 수 있죠. 빛과 어둠처럼. 그랬을 때 신의 입장에서는 밝은 것만 체험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편식하지 말고 분별하지 말고 그 모든 체험을 다 하라라는 어떤 문구의 의미였어요. 사이토이토리가 얘기하는 사리사욕을 추구해라. 사리사욕을 마음껏 추구하다 보면 자기 의식이 커져서 더 큰 모두를 위한 그 뭔가 추구하게 되는 단계로 넘어갈 거다. 또 칼 융이 얘기하는 인간에게는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이 빛과 그림자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온전한 사라고 한다라는 맥락하고도 맞닿아 있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통찰 작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예전부터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 살자, 인간이면 응당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말들을 정말 세뇌처럼 듣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선함의 기준이 뭘까요? 착함의 기준이 뭘까요? 그리고 밝다 어둡다라는 걸 놓고 봐도 마찬가지죠. 어떤 누군가는 이 정도 밝기가 돼야 밝은 거야. 그 정도는 어두운 거야. 하지만 누구 눈에는 아닌데? 이 정도도 충분히 밝은데 저게 더 어두운 거잖아.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참 모든 인류가 어떻게 살아왔냐면 착하게 밝게 빛을 향해서 늘 이렇게 살아는 오는데 막상 누구 한 명을 붙잡고 그러면 선함의 기준이 뭐예요? 정의를 좀 내려주세요. 어디까지가 선한 행동이고 어디까지가 악한 행동이에요? 라고 했을 때 그런 기준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애초에 있지도 않은 기준을 가지고 마음속에서 나만의 기준인 거죠.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고 살았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영혼 통찰 작업을 하면서 이런 진실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볼 필요가 분명히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남에게 폐를 주거나 이런 것들을 정당하는 얘기하고는 그런 그럼요. 레벨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용서를 다루시는 에피소드가 상당히 좀 인상이 깊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용서의 개념과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조금 좀 용서에 관해서. 사실은 이 용서라는 개념에 관련돼 있는 이 에피소드의 부분도 이분만이 아니라 용서라는 개념도 여러 영혼 통찰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어떤 고차원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사실 우리는 객관적인 누군가가 우리를 심판할 거라는 느낌으로 살아왔잖아요. 결국 사후에 죽었을 때 각자 또 종교들마다 다르겠죠. 어찌됐든 각 종교의 어떤 기반에서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착하게 살았다, 못되게 살았다, 심판을 이제 받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자라왔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영혼 통찰 작업을 하다 보면 그 공통된 데이터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결국 심판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심판은 뭐냐면 인가라는 게 심판이에요. 제 느낌에는요, 신이 이 윤회라는 시스템을 너무나 완벽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손댈 게 없어요. 그냥 이 영혼을 윤회판에 이렇게 탁 떨어뜨려 놓으면 이 윤회를 도는 이 와중에 가장 어리석기도 하고 스스로 정화를 시작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 가장 완벽한 지혜로움을 스스로 갖추기도 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결국 스스로를 심판하는 것도 자기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도 자기고 스스로를 사랑하고 화해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비롯되게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늘 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결국 뭔가 누군가에게 판단을 당하고 용서를 받고 안 받고 이런 개념이 외부에 있는 어떤 그 존재가 아니라 이 용서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나의 부분에 대해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받아들이는 거, 수용하는 거, 자기 사랑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용서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그러면 사실은 많이들 자기 사랑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자기를 잘 사랑할 수 있나요?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나는 정말 잘난 사람이야. 나 정말 예쁘잖아. 나 장점밖에 없어. 나를 이렇게 무턱대고 나의 좋은 점을 부각시키는 게 마치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제가 체면 전문가로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많은 무의식을 심연까지 조금 들여다보는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내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감정하고 실제로 자기 사랑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떤 결이에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누군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네. 이 사람이 뭐 체격은 이렇네. 그리고 이 사람이 식성은 이렇네. 이 사람이 성격은 이렇네. 사실 이런 것들을 알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그대로 수용하고 존중하고 그래도 나는 너가 좋아. 이렇게 할 때 사랑이나 이런 게 이제 형성이 되잖아요. 결국 자기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려고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그만큼 알아야 돼요. 내가 이런 단점을 가진 사람이고, 이런 상처를 가진 사람이고, 내가 알지 못했던 무의식 속에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상처와 받아들일 수 없는 이기심과 욕심과 이런 것들까지 있었다라는 걸 온전히 나를 보고 안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도 이영현, 이런 너의 삶까지도 수용할 수 있겠니? 그래도 이영현, 너의 이런 상처와 이런 너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어쩌면 수천 년 동안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너의 그 모든 치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꺼이 너를 안아주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스스로에게 반문할 때 그때 정말 진정한 어떤 용서, 진정한 이해가 일어나고 그럴 때 사랑해야 지가 아니라 그냥 그 나의 모든 상처와 치부를 인식하고 그럼에도 안아주는 이 용서의 행위에서 저절로 사랑이라는 자발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기서 느끼는 그 사랑은 정말 내적인 어떤 체험에서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으면 사실 와닿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자기 사랑은 조금 그렇게 심도 깊게 바라봤을 때 할 수 있는 자기 사랑입니다. 결국은 통찰이 일으킨 그 이해와 관점의 전환이 아주 자연스러운 자발성. 네, 그렇죠. 내가 눈을 감고 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것도 눈을 감고 볼 수가 없는데 무턱대고 사랑해, 무턱대고 사랑해, 무턱대고 좋아. 이거랑은 다른 결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단점, 그 사람의 치부, 그 사람의 못난 부분, 그 사람의 특성,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그리고 그럼에도 다 수용할 때 그럴 때 진짜 사랑이라는 게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미래생에 대한 사례가 책에 또 있더라고요. 그 부를 좀 넘겨서 한번 또 네, 여쭤볼 알겠습니다. 거고요. 네. 첫 번째 부는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